자, 이번 시간부터는 세포 분열을 바탕으로 한 유전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제 유전의 기본 원리인데요. 일단 유전이란 뜻은 어버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그 다음 유전자를 하게 되면 존재하는 위치가 저희들 알다시피 DNA 또는 염색사 또는 염색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 물질인 염색사나 염색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상 우리가 유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인 염색사나 염색체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식 활동을 통해서 이동이 돼야 될 거고요. 이때 생식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왜? 어버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100% 그대로 넘겨주는 게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어버이나 자손이나 그 자손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체 유전 정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고요. 부모의 전체 유전 정보 중에서 각각 50%만 넘어간 현상이 바로 유성생식 원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성생식에 대한 유전 현상이 아니라 유성생식에 대한 유전 현상이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유전학의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걸 역사적 순서로 천천히 쫓아가다 보면 유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최초의 유전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멘델이죠. 유전학의 시작 우리가 멘델을 보는 거고요. 그 멘델이 이러한 유전 논리를 논리화시켜서 이제 발표한 연도가 1865년도입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때 이제 시기별로 따지면 세기별로 따지면 19세기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이제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20세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유전학이라는 학문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겠죠.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있고 현재 우리는 2016년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전학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략 몇 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전학이라는 학문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문이고, 그래서 현재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이나 그런 관련된 과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멘델 이전에는 그럼 유전 현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 멘델 이전에 유전 현상이 전혀 없는데 멘델이 갑작스럽게 유전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멘델 이전에도 유전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경험상으로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나름대로 논리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론들을 묶어가지고 멘델이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전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멘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유전 현상을 설명했는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볼 거고요. 그럼 이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 누가 수정을 하게 되냐면 멘델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멘델이 세웠던 유전에 대한 규칙을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수정이 가는 과정이죠. 됐죠? 그 다음 현재 20세기 중에서 대략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까지 유전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웬만하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생명과학 1에 나오는 유전 현상은 1865년도에서 1930년대까지의 이루어진 유전 현상들을 이제 저희들이 배우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교과서상에서는 생명과학 1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이후의 과정은 이제 언제 배우냐면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때 정리됐던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유전 현상을 설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론만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멘델 이전에도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들이 이미 다 관찰이 됐죠. 인간이라는 종, 쥐라는 종, 소라는 종, 토끼라는 종, 식물로 가게 되면 소나무라는 종, 강아지 풀, 버즘나무 등등등 여러 가지 종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각 종들마다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냐면 형질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때 형질이라는 뜻은 세포 분열도 배웠듯이 형은 형태의 줄임말이고요, 질은 성질의 줄임말입니다. 형태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고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죠.
생명체 개체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성질이라 표현하고요.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형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종의 형질과 쥐라는 종의 형질 중에서는요, 분명히 동일한 형질들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형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들마다 나름대로의 형질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 왜 각 종들마다 형질의 차이가 생길까라고 궁금했고요. 이 당시 이제 이걸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생명체 내에는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체들마다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들은 한 개체만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도 경험상으로 알게 돼서 그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들을 묶어서 유전 정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가 있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한 개체, 즉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한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 한 개체 내에는 형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의 형질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질들을 결정하는 정보들이 한 개체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각 형질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 하나하나를 당시에는 무슨 인자라고 표현했냐면 유전인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인자를 생략시켜서 뭐라 정했냐면 유전자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체 내에는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형질별로 결정하는 유전자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미 맨델 이전에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때 맨델 이전 시대에는 세포라는 개념이나 DNA 또는 염색사, 염색체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몰랐던 상황에서 분명히 생명체 내에는 여러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맨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유전현상을 설명했는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유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규칙이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생물종이 바로 완두를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두를 갖고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완두가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냐면 형질들을 갖고 있겠죠. 그럼 완두가 그럼 어떤 형질을 갖고 있냐 그러면 콩의 모양에 대한 형질이나 콩의 색깔에 대한 형질, 그 다음 콩의 키에 대한 형질 등 여러 가지 형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형질을 갖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의 모양에 대한 세부적인 형질들이 뭐가 있는지도 이제 조사가 됐겠죠. 그럼 콩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형질들이 세부적으로 있으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둥근 형질과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을 갖는 형질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으면 알게 되는데요. 노란색하고 녹색이 있고요. 키에 대해서는 큰 키하고 그 다음 작은 키가 있습니다. 이게 되셨죠? 그죠? 그럼 콩의 모양에 대해서 어떤 콩은 둥근단 말이죠. 그럼 얘는 왜 형질이 둥그냐? 그러면 그 콩은 이 형질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무슨 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콩은 왜 주름지니? 그러면 주름진 형질을 결정하는 무슨 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당시에부터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표현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기호를 갖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때 유전자를 기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알파벳을 위주로 많이 쓸 겁니다. 뭐 문제 상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알파벳을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대문자나 그다음 소문자를 쓰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둥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제가 알파벳에서 라지라고 이거를 스몰에라지 이렇게 정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착오하는 점 중에 하나가 형질별 유전자의 알파벳 기호를 표현을 할 때 이 알파벳 기호를 정해놓고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출제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라지에 스몰에 했으면 출제자는 이거를 라지아, 이거를 스몰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에 나와 있는 유전자의 기호가 이거기 때문에 저도 이 기호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요. 노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녹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각 유전자를 라지 Y, 스몰 Y다라고 정하고 가겠습니다. 콩의 키에 대해서도 큰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작은 키를 결정 유전자가 있는데 각 유전자를 라지 T, 스몰 T로 한번 정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요. 어떤 콩이 둥근 콩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콩은 왜 둥그냐? 그러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얘는 유전자를 뭘 갖고 있다? 라지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일단 몇 종류가 있다는 거,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 두 종류의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두 종류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한 개를 갖는다라고 이제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콩 같은 경우는 라지 R만 갖기 때문에 당연히 콩 모양이 둥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콩도 마찬가지로 또 둥글어요. 그럼 얘는 왜 둥글죠? 라지 R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그러죠. 되셨죠? 그 다음 이 둥근 콩과 이 둥근 콩을 서로 교배를 시킬 겁니다. 교배를 시키게 되면 다음 자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다음 자손도 항상 뭐만 나오게 되냐면 둥근 콩만 나온다는 점이죠. 그러면 얘도 왜 둥근이 그러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라지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이제 세 번째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규칙입니다. 현재 얘를 부라고 그러고요. 얘를 뭐라 표현하게 되면 다음 세대도 이 규칙에 따르면 콩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중에서 유전자가 몇 개만 넘어갈 것이다. 다음 세대로 하나만 넘어갈 것이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든 얘는 항상 라지알만 가지니까 무조건 뭐가 그렇죠. 둥근 콩만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나름 논리화시켜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콩이 주름지고 또 어떤 콩이 주름져요? 그럼 얘는 왜 주름지니? 그러면 당연히 수모라를 갖기 때문이고, 얘도 수모라를 갖기 때문에 주름지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들을 교배시키게 되면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유전자만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무조건 수모라 하나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콩만 나올 것이다, 주름진 콩만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 교배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둥근이? 그러면 라자를 갖기 때문에, 얘는 왜 주름진이? 그러면 수모라를 갖기 때문이고, 부모 중에 한 유전자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개체는 라지 R을 갖는 개체가, 어떤 개체는 수모라를 갖는 개체가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둥근 콩과 무슨 콩이, 주름진 콩이 둘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거죠. 되셨죠? 나름 논리화시켜서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콩의 모양에 대해서 콩의 모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고, 두 종류가 있고, 이 두 종류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두 종류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를 한 개만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각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각 개체가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결론을 세우게 됩니다. 나름 논리화시켜서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전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둥근 콩하고요, 둥근 콩을 교배시켰더니 당연히 뭐가 나오겠죠? 둥근 콩만 나오겠죠. 이 원리에 따르면 전부 다 뭐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둥근 콩만 나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뭐가 나오더라니, 주름진 것도 가끔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서는 이걸 뭐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따지면 라지알만, 그럼 얘도 라지알만 가져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다음 세대는 무조건 라지알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모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이걸 전혀 가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걸 갖는 게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규칙을 갖고 이걸 뭐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맨델이 이 현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맨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규칙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갔는지 그 흐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5년도에 맨델이 이걸 다 정리를 해서 발표하게 된 해죠. 자, 이게 맨델이고요. 자, 맨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가설이라는 얘기는 맨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유전 현상 설명하기 위한 규칙이요. 그러면 이 규칙은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왜? 이 규칙을 바탕으로 유전 현상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맨델은 그 당시 어떤 규칙을 이제 수정해 나가냐 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과거에 생각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두 종류다.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게요. 이때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형질이 어떤 형질인지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콩에 대한 형질을 보게 되면요,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콩의 키가 있고요, 콩의 모양에 대해서 세부 형질, 콩의 색깔에 대해서 세부 형질, 콩의 키에 대해서 세부 형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세부 형질, 둥근 콩은 하나, 주름진 콩도 하나지. 이 한 가지 형질, 이 한 가지 형질이 저기서 의미하는 한 가지 형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두 형질을 합한 이 콩의 모양 자체를 한 가지 형질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 규칙의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야. 어떤 교재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하냐면 특정 형질을 가지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두 종류라고 해요. 그 특정 형질이 이 특정 형질이 아니라 이걸 포함한 이걸 특정 형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형질을 볼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형질이 있고 각 형질마다 세부 형질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 말을 의미하면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셨죠? 거기다가 멘델 같은 경우는 이 두 유전자들의 관계들을 이제 뭐라 설명을 하냐면요, 이거 관계들을 대립 유전자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끼리 대립 유전자, 이것끼리 대립 유전자, 이것끼리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R과 라지 Y는 대립 유전자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관여하는 형질을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세포 분열 때 배웠던 대립 유전자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상동 염색체상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멘델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라는 개념, 뭐 DNA, 염색사, 염색체 이런 개념 아예 몰랐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미 대립 유전자를 정해놓고 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대립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어서 밝혀내게 된 거죠. 멘델은 그걸 몰랐어. 이해됐지? 자, 어쨌든 각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각각 대립 유전자를 정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각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생명체 내에 존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규칙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과거에는 한 개체당 몇 개씩만 갖는다, 한 개씩만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멘델은 그거를 더 늘리지. 몇 개를 갖는다. 이 쌍이란 얘기가 몇 개? 두 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종류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를 가지고 두 개씩 갖는 경우, 동일한 종류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두 개씩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개체마다 이렇게 두 개씩 갖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럼 무슨 콩이 되는 거지? 라지 R만 가지니까 당연히 둥근 콩이 될 것이고, 얘는 무슨 콩이 되는 거예요? 스몰 R만 가지니까 주름진 콩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란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왜? 라지 R은 둥근 걸 결정하고 스몰 R은 주름진 걸 결정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형질이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뭐 둥근 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름진 게 나올 수도 있고, 둥근 것과 주름 것이 뭐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의 중간 형질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또 다른 형질이 뭐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이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멘델이 이거를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멘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법칙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게 가설, 즉 규칙하고요, 그 다음에 멘델이 만들어냈던 법칙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멘델이 이제 뭐라 설명을 하냐면, 라지 R과 스몰 R을 동시에 갖는 개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형질이 하나만 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만, 둥근 것만 나오거나 주름진 것만 나온다는 거죠. 됐죠?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두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됨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법칙을 세우게 되고, 이때 표현됨에 있어서 1순위를 갖는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 2순위를 갖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2순위는 1순위를 만나게 되면 이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1순위를 갖는 유전자에 의한 형계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콩으로만 나온다? 둥근 콩으로만 나온다는 표현한 거고, 이때 순위가 먼저 결정되는 것, 즉 1순위의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로 표현했냐면 우성 유전자로 표현을 했고, 순위에서 밀리는 이 유전자를 뭐라 표현했냐면 열성 유전자로 표현을 한 거지. 이래서 그래서 이걸 설명한 법칙이 멘델의 무슨 법칙이냐면 우열의 법칙이야. 그래서 또는 이 개정이 되면서 법칙말이 살짝 뭘로 바뀌었냐면 원리로 바뀌었어요. 우열의 원리로. 이해됐지? 이걸 설명하기, 즉 두 번째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해야만 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우열의 법칙을 통해서 이걸 완성시켰다는 얘기야.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콩의 색깔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콩의 색깔이라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 있단 말이야? 두 종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종류 역시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항상 몇 개씩? 두 개씩 존재해야 되거든. 두 개씩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라지 YY, 그 다음 라지 Y 스몰 I, 그 다음 스몰 I 스몰 I란 말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색? 노란색 콩, 얘는 녹색 콩이 돼요. 그럼 이것이 우열의 법칙에 적용된다면 노란색만 나오거나 녹색이 나와야 되거든. 이때 라지 Y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라면 얘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만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규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개체당 두 개씩 존재하는 유전자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도 규칙이 있겠지, 그지? 전 세대에서는 부모 중에 한 유전자만 넘어간다는 표현을 했잖아. 그럼 멘델은 그걸 또 수정을 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시키냐면 이제 세 번째 규칙이에요. 한 개체 내에서 쌍으로 존재하는, 즉 몇 개씩? 두 개씩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일어나고 분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쌍으로 존재했던 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게 멘델의 세 번째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둥근콩과 둥근콩이라는 개체가 있어. 그럼 얘는 가지는 유전자를 반드시 두 개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놈이 라지 R하고 라지 R을 갖고 있다 표현을 할 거고요. 얘도 뭘 갖고 있다? 라지 R하고 라지 R을 갖고 있다 표현을 할게요. 됐지? 그러면 한 개체 내에서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 뭐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야? 분리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게 분리가 되면 라지 R하고 그 다음 라지 R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이면 분리된 것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 뭐가 먼저 일어나고 분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이 분리된 것 중에서 몇 개만, 하나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서 자손이 만들어지면 이 자손은 이것 중에서 몇 개만 받아야 돼. 하나만 받아야 되죠. 이걸 받으나 뭘 받거든? 라지 R만 받거든. 그럼 여기서도 몇 개만 받아야 돼요? 이것 중에서 하나만 받아야 되지. 그럼 뭘 받는 거에는 라지 R만 받는 거지. 그러면 다음 세대도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를 갖게, 두 개를 갖게 되는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전부 다 무슨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예요? 둥근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자, 둥근 콩하고 역시 둥근 콩을 교배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의 유전자가 라지 R을 두 개를 갖고요. 얘가 라지 R, 스몰 R 두 개를 갖는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놈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놈들이 뭐가 먼저 일어나요? 그렇지. 분리가 먼저 일어나지. 그럼 뭘로 분리돼요? 라지 R하고 라지 R로 분리되고, 얘가 분리가 되면 뭐가 분리로 돼? 라지 R하고 그 다음 스몰 R로 분리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 그럼 다음 자손은 일단 얘한테 뭘 받든 라지 R을 받겠지. 얘한테 둘 중에 하나를 받는데 이걸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받는 개체가 나올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또 어떤 개체가 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서 이거를 받았고 둘 중에 하나에서 이거를 받았다면 이 유전자를 갖는 개체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렇지? 그러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무슨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예요? 둥근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사례 봐볼게요. 그러면 주름진 것과 주름진 것 교배시키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쌍으로 갖는 경우 무조건 스몰 R, 얘도 스몰 R이 되겠지. 그러면 이놈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뭐가 먼저 일어나요? 분리가 뭘로? 스몰 R하고 스몰 R. 얘도 뭘로 분리가 돼요? 그렇지. 스몰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돼. 그러면 다음 자손은 둘 중에 몇 개만 받으니까, 하나만 받으니까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받으니까 무조건 스몰 r을 갖는 무슨지 콩만 주름진 콩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이 원리로 설명을 하면 이제 뭐가 설명이 가능해지냐면 둥근 콩과 둥근 콩을 교배시켰을 때 무슨 콩이 나올 수 있는 주름진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가 드디어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떤 경우 가능해서 얘가 라지 R, 스몰 R 두 개를 갖고 얘도 라지 R, 스몰 R 두 개를 갖는다라면 주름진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가 드디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일단 이놈들이 뭐 된단 말이야? 분리가 된단 말이야. 뭘로 분리가 돼요? 라지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럼 이놈들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뭐가 먼저 일어나요? 분리가 먼저 일어나요. 뭐하고? 라지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요.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일단 이거 넘어가면 라지 R을 받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에서 이게 넘어간 자손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R이 넘어오고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오면 이런 유전자의 조합을 가진 개체. 자, 그럼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오고 여기서 뭐가 넘어오면 라지 R이 넘어오면 이런 조합을 갖는 개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오고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오면 이런 조합을 갖는 개체. 그래서 그럼 이 세 형태는 전부 다 무슨 콩이 되는 거예요? 둥근 콩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주름진 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이 원리가 정말 맞다라면 확률상 둥근 콩이 3개 나올 때 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예상값하고 실제 값이 일치하더라니. 이해됐지? 그래서 멘델의 세 번째 규칙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렇지? 그러면 멘델의 세 번째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멘델이 또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쌍으로 존재하는, 즉 두 개씩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 이거를 멘델이 뭐의 법칙으로 정리하냐면 분리의 법칙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봐. 멘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규칙이 3가지지. 그래서 그 다음 이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 2가지가 있어요. 뭐?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가지고 이걸 완성할 수 있었고 분리의 법칙 가지고 이걸 완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치? 이게 이제 멘델이 세웠던 규칙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되니?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최초에 내세웠던 이 멘델의 가설이 모든 유전현상에 적용되면 너무나 좋겠지. 근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유전현상들이 계속 접하게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멘델의 가설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란 얘기지. 그래서 멘델의 가설, 즉 멘델의 규칙은 모든 유전현상 뭐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 규칙들을 뭐 해 나가야 되냐면 수정시켜 나가야 돼. 또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확대시키는 내용들은 개념 수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됐지? 자, 그 다음 멘델이 제시한 3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2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 또는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이 2가지는 배웠지. 독립의 법칙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설명 안 할 거고요. 어쨌든 이 3가지 법칙을 이제 내세웠는데 이 3가지 법칙도 실제 모든 유전현상에 적용되지는 않더란 얘기죠.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개념 설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멘델이 이런 식으로 해서 1865년도에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 생물학자들이 이 내용도 보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 유전현상에 이런 거구나라는 걸 나름 논리화돼서 이해를 했겠지.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지. 뭘 인정해? 생명체들마다 분명히 뭘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어떤 원리로 넘어간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더 궁금했던 거는 분명히 유전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유전자가 도대체 생명체 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다음 생물학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지? 멘델은 여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생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자, 생명체들마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 멘델의 유전 현상도 충분히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생물학자가 그럼 나도 생명체니까 내 몸 어딘가에도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렇지? 그랬더니 그 다음 생물학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럼 이 유전자는 내 몸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생물학자가 그러면 멘델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라고 했지만 멘델은 여기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치? 이제 본인도 모른다 라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유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유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들어와야 다음 내용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